자, 선생님들 143페이지 봐봐. 143페이지. 그 밥은 보면 밥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산 회계는 단식부기 현금주의 회계를, 그렇죠? 를 적용한 회계를 말하며 재무회계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하기 위한 회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회계는 그래서 무조건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최근에 바꿔줬다 그래서 이거 모두 다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결산은 부분에만 들어왔습니다. 예산회계는 여전히 어떤 거니까 거기 있는 것 단식부기 현금주의. 자, 왜 단식부기 현금주의를 택한다 그랬어? 예산이 1년짜리잖아. 몇 년 생각할 필요 없잖아. 매년 짜니까. 그 다음 자, 그런데 이제 결산까지 할 때는 이제 끝났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우리 집에서도 그랬잖아. 예산 짤 때는 한 해 거 짜지만 결산할 때는 어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가 많은지, 뭐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복식부기를 한다. 선생님, 이건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됐을 거라고 봐요. 이거 읽어보는 것보다 방금 한 걸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어떤 건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예산 제도를 해볼게요. 예산 제도의 변화, 그렇죠? 예산 제도 변화에는 거기 자, 우리 오늘 나라된 거 한번 봅시다. 오늘 나라된 거 품목별부터 거기 밑에 1페이지 보니까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 목표관리, MBO 1페이지 오늘 하나 드린 거 연기준 예산, 정치관리형 예산, 그 다음 신성과주의 예산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런데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 먼저 어떤 거? 품목별하고 그 다음 성과주의. 자, 우리 쌤 성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자산을 운영하는 거라고 그랬죠. 운용 활동을 성과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활동하는 겁니다. 그럼 성과주의는 이거 사업별 또는 활동별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모아놓은 거하고 자동차 산 것이 있다면, 주머니하고 자동차 산 것이 있다면 이제 성과주의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어디에다 국방 사업 하는데 또는 국방 활동 하는데, 나라 지키는데, 그다음 질서 유지하는데 뭐 이렇게 쭉 쓰겠죠. 그걸 이제 성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쌤 기획예산 또는 계획이라고 써졌습니까? 기획이라고 써졌습니다. 책마다 좀 다른데 계획예산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따라서 합시다. 계획예산, 계획예산, PPBS, 그렇죠? 그다음 제로 베이스 버제팅 이런 것들을 주로 써요. 제로 베이스 버제팅. 그래서 연기준 예산.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아주 시험에는 잘 나오고 거의 시험에 이 부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이게 이제 이렇게 발달했다는 건데 마치 이 비유하고 똑같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뭐라 그래? 엄마에게 돈 주라고 할 때 세금으로, 이런 형국이야. 세금으로 돈을 마련해 놨어. 그다음 그걸 마음대로 행정부가 쓰는 게 아니라 국회에다가 얼마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 예산으로. 그럴 때 자, 잘 봅시다. 어렸을 때 엄마에게 나 새우깡 사 먹게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죠.
나 팽이 사기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마치 이렇게 짜는 게 품목별이야. 인건비를 얼마 주세요. 물품 살 거니까 얼마 주세요. 이런 것들이 품목별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좀 크면 어때요?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엄마 이번에 학기 말고사인데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게임방 갈 거야. 게임하고 좀 놀다 올게. 얼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우리가 게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1시간에 얼마? 게임 활동할 때 2시간 되면 그러면 얼마가 되고 3시간 하면 얼마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나 3시간 하려니까 1시간 하면 얼마 주고 2시간 하면 어느 정도 주고 3시간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나 2시간, 3시간 할 거니까 얼마 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국회가 뭐 할 수도 있겠어. 야, 너 2시간, 엄마가 너 2시간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내가 뭐 어떤 걸 하겠다,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는 것을 뭐라 그래? 성과주의. 그렇죠? 조금 커서 이제 대학교 됐습니다. 대학교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님한테 엄마 안 되겠어. 내가 이 대학교 4학년 되면 공무원 9급 합격할게. 공무원 9급 합격할 거니까 공무원 9급 합격하려면 1학년 때 뭐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되고 2학년 때 어떤 것들을 들어야 되고 3학년 때 어떤 것들을 들어야 주니까 이것에 맞춰서 주세요. 이러면 계획이 세워지죠. 물론 자세히 할 겁니다. 제로 베이스 버제팅은 이렇게 쭉 투자가 뭐 대학교 1학년 때 10만 원, 10만 원 주면 안 되겠지. 요즘 50만 원. 2학년 때 70만 원. 3학년 때 뭐 90만 원. 그럼 당연히 4학년 때 110만 원 줄 거야 예상하죠.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안 돼. 지금부터 모든 걸 네가 꼭 써야 될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봐. 정확한 내역들을 가져와 봐. 다시 한번 산정해 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조금씩 더 늘려준 거 아무 필요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이런 게 제로 베이스 버제팅. 제로 베이스 버제팅. 그래서 체육관 줄게 얼마, 나 게임방 가서 뭐 몇 시간 놀고, 뭐 또 그다음 그 뭡니까? 애들이 잘 가는 곳이 어디죠? 게임방 말고. 됐습니다. 뭐 그런 데 가서 얼마 이렇게 한다면, 해서 뭐 할 거니까 얼마 이렇게 한다면 성과주의, 활동 중심으로 하는 거. 그다음 20만 나 대학교 4학년 때 오늘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다 끝나면 더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품목별 예산은 어떻게 주라 그러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에 항상 이렇게 살펴보면 돼. 그렇죠? 그다음 발달도 가끔 나오니까. 그다음 특징, 장점, 단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 그래서 거기 품목별 예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산 중에서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점증주의 예산 이론이 있었죠. 합리주의 예산 이론으로 나눈다면 어떤 것은 품목별하고 성과주의는 무엇에 해당돼? 점증. 그렇죠? 그다음 PPBS 계획 예산하고 연기주는 무엇에 해당돼? 합리적 예산 결정. 이런 것들만 좀 이해를 먼저 하시고 먼저 품목별 예산 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 거기 의 한번 읽어볼까요? 의.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일단은 이건 통제 지향입니다. 거기에 나중에 이걸 다 끝나고 이야기하겠지만 품목별 예산은 무슨 지향이다?
통제지향입니다. 그렇죠? 계획에서는 계획지향이겠죠, 딱 봐도. 그렇죠? 성과지향은 관리지향입니다. 왜 관리지향인지 금방 알 거야. 활동을 뭐 해야 되겠어?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든 통제지향입니다. 통제지향. 그 다음 품목별 예산제도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 즉 일을 해가는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줌으로써 관리하고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재정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왜냐하면 국가가 대표기관이 이런 것들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대표기관 위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재정민주주의. 자, 어렵지 않으니까. 발달 이 제도는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프로그램 예산제도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있죠. 오늘 또 붙여왔는데 거기 보면 제일 뒤에 품이 뭘로 돼 있어? 그렇죠. 우리가 장관항, 세목, 목으로 돼 있죠. 목으로 돼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품목별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품목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오늘 나눠드린 것들 조금만 볼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서 9페이지.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예산 짜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예산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짤 때 아직도 제일 뒤에 보니까 뭘로 돼 있어? 분목별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자,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분목별 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 관점. 그 다음 전략과 능률위원회가 이제 데프티위원회가 전략과 능률위원회입니다. 1907년 뉴욕시 보건국 예산을 분목별로 편성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이제 무슨 위원회냐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은 너무 사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프티위원회가 제안했든 뭐든 뭔 상관 있어? 이게 중요해. 품목별 예산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다음 이제 다른 제도와 쉽게 결합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다른 제도 결합이 살아남고 있죠. 한 장 넘기면 156페이지에 거기 위에 다른 제도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편성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 지출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성은 오늘 나눠드린 거 같이 봅시다. 2페이지와 같이 우리 편성. 이게 서울시 거야. 서울시 거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 경상경비에서 인건비 얼마 주라 그런 건 나와 있죠.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그 다음 자체사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분목별 예산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 국회가 통제하기 쉽겠어, 없겠어? 국회가 마치 자 엄마가 사탕 주세요. 아니 새우깡 먹기 돈 주세요. 뭐하게 돈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뭐 하겠어? 안 돼. 새우깡 아니 이럴 때면 탕후루 사 먹기 얼마 안 돼. 탕후루 이뻤어. 통제할 수 있겠잖아. 근데 게임하고 갈 때 이것도 조금 통제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나 합격하려니까 뭐 이 4학년 때 합격하려니까 나 1학년 때 얼마 주고 2학년 때 이러면 좀 통제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여기 어떻든 뭐 하기는 쉽다. 얘가 통제하기는 쉽다. 이건 받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투입에 대해서 관심 갖는다.
자, 일단 어디다 돈 쓰는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지출 품목과 그 비용에 관한 정보겠죠. 뭘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다음 회계 기술, 예산 담당관은 뭐 해야 되겠어? 아까 같이 회계를 잘해야 되겠죠. 회계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 점증주의적 접근은 이야기했고, 분권적인 계획. 사실은 계획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쌤이 새우깡 하나 주세요. 뭐 이럴 때 짜장면 사게 돈 주세요. 그러면 뭐 무슨 계획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 다음 예산기관의 역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승인된 대로 집행돼야 되겠죠. 그대로 해야 돼. 만약에 새우깡 말고도 뭐 우리가 연필 사기 얼마 주세요 해서 새우깡 사 먹으면 안 되겠죠. 장점 있는데 똑같습니다. 예산 통제가 영리하고 행정부에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회계 책임이 명확해지고, 그렇죠? 정치적 이점이 뭐냐면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때 이익 집단의 저항을 덜 받아. 쌤이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을 내가 안 한다, 줄였다 이런 게 나타나 안 나타나? 없잖아. 인건비 얼마 줄이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줄인 거지. 사업을 그만둔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거 봐봐. 우리 다리 놔주기로 했는데 다리 안 놔준다. 그럼 상당히 문제겠죠. 사업비를 넣으면 사업비 배정된 액수만 봐도 뭐하러 할 수 있어. 이거 열심히 거기다 많이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잖아. 우리 지금 올해 R&D 사업 깎았다고 다 알렸잖아. 근데 그걸 품목별로 하면 R&D 사업 깎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전체 인건비에서 얼마, 물품비에서 얼마, 시설비에 얼마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 알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품목별로만 짜오면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점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이익 집단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겠죠. 선택이 분산될 수 있겠고, 분석 비용이 절감돼.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계획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다 비시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건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물가가 올라갔으면 물가가 올라간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품목비로 하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에 도움되고, 자,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으니까 굳이 이것 살까 저것 살까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사면 되고. 그다음 다양한 정책과 조화가 일어나고, 이 단점은 목표가 결여될 수 있겠죠.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다음 효과성, 생산성 판단도 곤란하고. 왜냐하면 생산성이란 건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자, 봐봐.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즘 그 헬스한테 PT라고 그러죠. 그거 끊어줘. 그러면 나중에 뭐 할 수 있겠어? 그거 하는 뒤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건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방금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웨스트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얼마 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활동별로 돼 있으면 뭐 하겠어? 근데 거기다가 신발 사기 얼마 주세요, 수업료 내기 얼마 주세요 이런 거 하면 신발을 어디 신발인지 거기 가기 위한 신발인지 아니면 평소에 사는 신발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체육관 가기 얼마 주세요, 운동하게 얼마 주세요 그러면 그 들어간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진짜 운동해서 이런 좋은 얘기죠. 나 다이어트하게 얼마 줘. 다이어트. 그럼 이건 품목표를 아니잖아. 다이어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 주라. 난 살 빼기 위해서 얼마 주라.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뺐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이 성과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신발 사기 얼마, 옷 사기 얼마 이런 거 주면 옷이야 다른 옷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효과 생산성 판단도 곤란해지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악이 곤란해지고 그냥 단순하게 얼마 주라고 그러는 건데 살려고 하는 건데 뭐 국민 경제까지 파악이 안 되겠죠. 그다음 재정 구조가 경직화돼 있다. 이 말은 거기에다만 써야 돼. 이건 딱딱 정해준 대로만 써야 돼. 그러면 상당히 재량이 없겠죠. 경직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예산 집행의 신축성 같은 집행안이 신축적으로 할 수 없겠죠. 정해준 대로만 해야 되니까. 통합 조정에 애로가 있고 부처 간의 차이가 반영하는데 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단점이다. 그 다음 성과주의 실적예산, 성과주의 실적예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품목별에서는 뭔지 알겠죠? 대강은. 그러면 성과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에 의의하고 품목별 예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심화된다니까. 의의하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발달하고 특징하고 여기 성과주의가 이루어지는 절차 같은 게 있죠. 편성 먼저 이야기할까요? 편성. 그 다음 특징, 그 다음 장단점. 자,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예산을 뭘로? 봐봐. 사업별, 활동별로. 아까 성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동에서 나온 결과니까 성과 활동 이 예산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되 업무 단위 원가와 양을 계산해 편성하는 제도다. 그래서 자, 정확히 한 장 넘겨보면 원가하고 일테면 거기 보시다 이 박스 속에 있는 거 보니까 50km 도로 건설할 때 50km 도로를 건설한다는 건 결과물이 산출물이죠. 그렇죠? 성과단 말이야. 그걸 할 때 어떻게 한다? 1km 포장 비율이 단위 원가고 그에다 포장 거리 얘는 50km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보니까 편성 예를 봅시다. 긴급 출동, 사업명이 긴급 출동입니다. 사업이라고 해도 활동이니까 긴급 출동 활동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상시 6분 내 현장까지 출동한다. 출동 횟수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거기는 1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1900 사건을 해야 했고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 19만 4천 이런 식으로 4,400달러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성과주의 예산이라 그런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사업별, 활동별로 편성하는데 업무 단위 원가와 양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므로 예산액의 전략과 능률보다 사업 또는 정책의 성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예산 제도다. 성과, 아까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잘 구성하면 성과가 잘 나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정부 예산 투입을 산출에 연결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 모형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그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밝혀준다. 그러니까 성과주의로 하면 뭘로 사업하는지 안다는 말이야. 아까 고속도로 50km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것들은 뭐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발달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원은 1913년 뉴욕시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이건 거기 있는 3번에 있는 후보위원회 건의로 도입됐습니다. 연방정부에. 자, 먼저 뭘 개발해야 돼? 업무 단위를 개발해야 된다고 돼 있죠. 업무 단위를 개발하고 자, 편성에서는 업무 단위를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성과주의 예산 편성 기본 단위는 업무 단위다. 그래서 업무 단위를
먼저 개발해야 돼. 업무 단위를. 그 다음 업무 단위를 개발한 뒤에 업무 단위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동과 재정 사무로 이루어진다. 이는 사업과 지출 대상의 중간에 위치했다. 자, 거기 보시면 업무 단위 형태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업무 단위하고 업무 지표가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업무 단위하고 업무 지표가 결정돼야 돼. 업무 단위하고 뭐가? 업무 지표가 결정된다. 자, 업무 단위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걸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 단위가 업무 단위가 됩니다. 사업 단위가 업무 단위가 됩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게 업무 단위. 그 다음 여기에다가 업무 지표가 있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제가 만약에 거기 표에 있는데 표도 있긴 한데 표가 너무 흐리죠. 거기 3페이지 보면 성과계획표라든가 성과주의 예산 2페이지도 나와 있긴 한데 거긴 너무 흐려서 거기 성과 목표, 그다음 성과 지표 이런 거 있죠. 일종의 성과 목표가 뭐냐면 업무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단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 심각하죠. 자, 자동차 배출가스를 뭐한다? 절감하자.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단위를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업무 단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업무 단위로 할 건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 만약에 저희 자동차에 배출가스를 하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천연가스 자동차를 많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 그렇죠? 그다음 어떤 거 할 수 있겠어요? 천연자동차 가스 보급을 할 수 있겠고, 자동차 인증 검사에 자동차 인증 검사할 때 장비 확충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뭘 배출할 수 있겠어.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절감시킬 수 있겠잖아. 그냥 이거 내시를 한 번만 들어봐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자동차 인증검사, 장비 확대, 확충 이런 것들. 그러면 업무 단위 이것들이 어떤 것이 구성되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 재정 기준표 봐봐. 재정 기준표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9페이지 봤던 거 봐봐요. 9페이지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사업, 이게 사업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과주의하고 결합되어 있어. 그럼 거기 보면 우리는 지금 조금 이거 신성과주의는 좀 다릅니다. 아주 조금만 달라요.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죠? 환경 프로그램이겠죠? 환경 정화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사업, 그 중에 사업 하나가 뭐야?
자동차 배출가스 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 사업, 세부 사업으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자동차 중간 장비, 자동차 인증검사 장비 확충,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을 할 때 사실은 어떤 것까지 돼야 되냐면, 이게 제대로 뭐 하는지, 이게 제대로 어느 정도 이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해준단 말이야. 이게 이제 여기에 얼마 이렇게 쭉 되겠지만, 보통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뭘 업무 지표를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선생님들 들어가시면, 이런 부서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업무 지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봅시다. 먼저 천연가스 보급 사업, 여기에 업무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천연가스 보급 사업의 업무 지표는 이때는 투입에, 그다음 과정에 산출하는데 얼마, 그다음 지표, 결과 지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야 했어요. 투입에서는 여기 얼마나, 예산에 이게 얼마 들어갔고, 그다음 거기 인원수라든가 조직 단위, 어떤 조직에 어떤 과에서 이걸 했는지 조직 단위가 들어가고, 그 과정 지표로는 어떤 게 들어간다. 거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위한 각종 홍보 실적이라든가, 그다음 이거 써놓고 설명할게. 써놓고 홍보 실적하고, 그다음 이 뭐 관련법 개정을 관련법 개정 노력. 그다음 산출에는 여기 결과까지 아니라 산출까지만 생각하는데, 결과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 그래서 신규 자동차 보급대 수, 이런 거 봐봐요. 사실은 선생님, 이런 말이야.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제가 지금 어떤 거 한다 그랬어? 편성에서 어떤 활동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활동이라고 그랬어? 자동차 배기가스 절감하는 거, 뭐 환경전략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절감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하면 되겠죠? 그럼 천연자동차 보급 사업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 사업이 얼마? 자동차 인증검사 장비 확충할 때 얼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렇죠? 투입, 과정, 결과, 산출인데, 결국 신규 자동차 수를 그럼 몇 대를 보급해야 이 목표에 맞겠냐에 따라서 예산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다시 한 번만. 결과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천연가스 보급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를테면 1000대를 보급해야 될지 1500대를 보급해야 될지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단계 결정돼. 그러니까 이건 결과 중심이야. 결과 중심이니까 이게 여기를 보고 예산을 예측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투입, 그다음 과정에서 또 드는 비용까지 해서, 자, 우리나라가 아주 청정한 나라야. 청정가스가 보급이 100만 대, 뭐 일단 100만 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공기가 ฝุ่탕해졌어. 황사 때문에, 또는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 때문에. 그럼 이거 상당히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신규 자동차 수를 최소한 1000만 대는 늘려야 되겠다. 1000만 대는 좀 그러나. 그러니까 뭐 100만 대에서 1000만 대는 늘려야 되겠다 하면, 사실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될지 결정될 수 있겠어요. 다시 아까 비용은 인건비, 시설비, 뭐 이런 것들은 시설로 뭐 얼마 드는데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짠다고. 인건비에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 인건비도 보수에는 얼마 이렇게 짜잖아. 그래서 짤 수 있는데, 사업별로 하면 사업별 예산은 얼마를 배정해야 되냐 할 때는 뭘 개발해야 이걸 알 수 있겠어. 이런 지표가 있어야만 알 수 있겠죠. 자, 10만 대 생산할 때 여기 들어가는 비용하고 1000만 대 생산할 때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봐. 그러면 업무 단위를 정해요. 업무 단위를 정해. 자동차 사업이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세부 사업의 업무 단위를 정한 뒤에 여기에 그럼 얼마 배정할 거냐 할 때는 지표를 개발해 보고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 자, 다시. 이 성과주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짠다? 여기 성과 예산 보건, 자, 쌤 좀 읽어줘. 복지건강실이죠. 자, 3페이지 봅시다. 오늘 나눠드린 거 3페이지. 거기 그러면 정책 목표라는 게 있죠. 정책 목표가 있고, 그 다음 기초, 뭡니까? 기초 무슨 수급자, 신규, 이거, 됐습니다. 이거 쭉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짜기는 이렇게 짜요, 그냥. 이렇게 짜. 근데 짜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짜보면, 여기 이제 환경보호. 그래서 이 사업 중에 하나는 어떤 사업이 들겠어? 정책 사업 또는 이걸 뭐 재정 사업 뭐 여러 가지 불러. 여기서는 그냥 업무 단위라고 불러봅시다. 업무 단위를 뭘로 할 거야?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그 다음 자동차 인증검사의 장비 이렇게 할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지표들이 쭉 써져 있고, 그럼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몇 대, 이게 특히 결과 지표에 따라서 산출 지표에 따라서 신규 자동차 보급수를 얼마나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정해진 액수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신규 자동차 수를 기존 자동차 수의 10%는 늘려야 되겠다. 그럼 20% 늘린 거하고 비용이 달라지겠죠. 이 예산이 그렇게 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었나? 성과 중에. 자, 됐습니다. 우리 성과주로 짜고 있습니다. 성과주로.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에서 그렇죠. 세부 사업 종교와 9페이지 보면 만약에 뭘로만 짠다면 성과주의로만 짠다면 거기 거기 뭡니까?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나눴죠. 세부사업, 종교문화활동지원비 얼마, 그 다음 종교문화 유산 보존 나는데 얼마, 이렇게 짠 게 뭐라고? 여기서 짜는 것이 성과주의라고. 근데 이거 얼마를 결정할 때는 뭐가 개발돼야 되겠어? 성과 지표가 개발돼야 되겠죠. 있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봐봐. 신규 자동차 수, 그러면 100만 대 줄인다 합시다. 신규 자동차 100만 대를 늘린다 합시다. 늘리면 한 대에 얼마 하면 뭐가 나올 수 있겠어? 이 예산 나와 안 나와? 이 사업 하는데, 신규 자동차 한 대에 하는데 얼마라고 그럴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대, 그러면 뭐가 되겠어? 계산이 잘 안 섭니다. 어쨌든 많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합시다. 10대 더 늘린다고 합시다. 근데 100만 원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짠다고. 그러면 단위 원가 짤 수 있잖아. 단위 원가. 한 대에 얼마? 사업량. 근데 100만 대.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뭐가 결정돼? 천연가스 자동차 배출을 뭐 하는데? 보급하는데 얼마 든다. 이렇게 짠다고.
복지 예산 같으면 한 사람 복지하는데 얼마? 거기에다가 뭐 대상자가 1000명이다. 그럼 거기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짠다고. 이해됐어요? 질문. 우리 선생님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업무 단위는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업무 단위를 이걸로 할 건지, 이 큰 단위로 할 건지, 이 세부 단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어떤 걸로 업무 단위를 결정할 때 이런 세부 단위. 자, 이거 봐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자동차 배기가스 절감을 하려고 해. 그럴 때 어떤 업무 단위를 정할 건가? 이런 전용가스 자동차 보급도 하고 자동차 인증 장비 확충도 하고 또 뭣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어떤 것들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확실한 세부 사업이 정해져야 되겠죠. 이런 걸 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 업무 단위를 정하는 거라고 한다고. 다시. 그러니까 사업을 정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업무 단위를 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업무 단위가 정해지면 업무 지표를 개발해. 이거 할 때가 제일 힘들어. 선생님, 이 공무원 할 때는 이거 제가 굉장히 지표 개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표 개발하면 여기다 뭐 하면 되겠어? 이걸 아까 지표에다가 단위 원가 중에 업무량을 곱하면 이게 나오겠죠? 자, 우리 쌤 다시 업무 단위를 결정하는 건 세부 사업을 결정한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쌤 일단 또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58페이지 산정 방법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산정 방법 하기 전에 뭐가 개발돼야 된다고? 업무 단위가 개발되고, 그렇죠? 그다음 단위 원가 이 업무량이 계산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단위 원가랑 업무 단위 한 단위를 산출 또는 수행하는데, 자, 천연가스 신규 자동차 보급하는데 한 대에 얼마 이런 것들은 단위 원가고, 여기 업무량이 있겠죠. 만약에 1000대를 늘린다 그러면 1000대가 업무량에 해당되겠죠. 선생님 거기 158페이지 그림 밑에 단위 원가란 업무량이란 단위 원가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그 계산 방법이 쉽지는 않다. 그럼 단위 원가는 자, 능률성은 뭐라고 그랬어? 능률성은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그랬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그러면 한 대 만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 한 대만 적게 들고 뭐 하면 좋겠어? 좀 어떻든 한 대라는 건 결정돼 있으니까 비용이 적게 들면 좋겠죠. 그 문제고. 자, 업무량은 1000대면 1000대를 했냐 안 했냐? 여기 1000대를 했냐 안 했냐? 즉 신규 정처를 잘 보고했냐? 이건 목적과 관련되겠죠. 1000대를 못하고 900대만 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되잖아. 그래서 거기 어떤 것은 업무량은 효과성, 목표 달성도와 관련된다는 말이야. 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특징, 무슨 지향성? 활동들은 뭐 해야 돼?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 지향성. 자, 그 다음 투입과 산출을 고려하고, 투입을 주로 고려한 게 이 품목별이었죠. 근데 이제 결과물 산출까지 고려한단 말이야. 산출 몇 대 만들었냐, 자동차 배출 값을 얼마나 줄였느냐 이런 거죠. 자, 그다음 관리적 행정적 기술. 예산 담당자에게는 무슨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활동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 국가가 활동할 때 이 갖고 있는 돈을 얼마나 구성을 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남겨놓을지, 돈을 자동차를 살지, 그러니까 항만을 건설할지 또는
도로를 건설할지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관리적 기술이 필요하고, 아까는 회계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점증주의적 접근이고, 계획 책임이 분산돼 있고, 이건 사업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지표를. 그러니까 상당히 분산적이죠. 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기관의 역할은 자원 활용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이 다 좋고, 장점, 함정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고 계량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부 다 계산돼 있죠. 자, 봐봐. 단위원가 업무량 이렇게 계산하니까 완전히 계량화돼 있죠. 얼마 이렇게. 그 다음 시민의 이해와 의의 심의가 용이하다. 뭘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시민은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예산, 국회나 시민들이 국가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아,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를 절감하는 일을 하구나. 아까 인건비 얼마, 시설비 얼마, 뭐 하는지 모른다. 근데 여기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뭐 1000대를 줄였다 어쩌다 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국가도 뭔 일 하는지 아니까 심의하기는 굉장히 용이하겠죠. 이외에도. 그 다음 단점, 업무 단위 선정이 곤란하다. 이런 것 업무 단위를 선정하는 게 곤란해요, 사실은. 어떤 걸 할 건지. 그렇죠? 자동차 배출가스를 절감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비출되는지, 절감되는지 이런 걸 생각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자, 그 다음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단위원가 계산도 어려워. 그렇죠? 아까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 다음 간접비의 산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식부기 발생 회계가 도입될 경우 정확하고 다양한 원가 정보가 산출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접비용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성과주에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자, 신성과주에서 이야기할 건데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을 몇 대 했다. 그거까지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봐봐. 자동차를 50km 대부분 원래는 자,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산출하고 결과란 말이 달라요. 산출은 아웃풋이고 결과는 아웃컴이야. 그러면 우리 쌤 생각을 해봐. 우리가 보통 산출은 자동차를 뭐 하는 것까지. 뭐 예를 들면 도로 건설까지가 산출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는 그래서 얼마나 속도가 잘 났느냐. 이게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산출하고 결과는 좀 나누어야 돼. 산출은 당장 일어나는 일이고 이 결과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여기도 봅시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절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야?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것들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어. 최종 산출물로는 최종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적인 결과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로를 여러분 봅시다. 도로를 아까 50km 놓는데 1km 할 때 1억이면 50억이었죠. 그래서 그대로 놨어. 그래서 건설했어. 그럼 뭐야 이제 성과주의는 끝나는데 실제로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게 성과를 어떻게 한다? 실제로 도로가 제 기능을 정말 잘해서 행복한 도로 운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웃컴을 강조하는 것이 신성과주야. 신성과주의. 이건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산출이라면 깨끗한 어떤 거? 환경, 깨끗한 환경, 대기 환경,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대부분은 이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로 본다면 중간 결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왜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어. 궁극적으로는 알려줄 수 없으니까 신성과주가 나온 거야. 나중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산을 딱 봤는데 도로 건설했는데 왜 도로 건설하지? 궁극적으로 도로 건설해서 이 사람들이 편안한 행복도가 높아졌는가? 또는 자연환경과 잘 조화가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은 검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도로 건설 그걸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 고속도로를 나서 그게 이제 산출이야. 속도를 줄이는 거. 여기는 배출가스 절감이 산출이죠. 그럼 속도를 줄이는 게 이 산출인데, 지금 봐봐. 그냥 섭입값이 올랐어.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겠어? 굉장히 속도가 그냥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도로 때문보다는, 도로 확충 때문보다는 섭입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가니까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신성과주의가 나와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우리가 OX 문제를 조금만 풀어봅시다. 이것에 관계되는 거. 어, 6번 품목별 레이선 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 책임이 분명하지 않는 단점. 선생님, 자, 품목별 레이선 제도는 통제가 쉽고 회계 책임이 명확하죠. 그렇죠? 왜냐면 새우깡 사 먹기 얼마 줬는데 다른 거 사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 명확하잖아. 찾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7번 품목별 예산 제도는 지출 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 배정 맞죠? 8번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 기술이다. 맞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 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 맞고. 10번 품목별 예산 제도는 지출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맞죠? 지출 통제. 11번 품목별 예산 제도는 미국 행정부 국방장관인 맥나마라, 나중에 보겠지만 기획예산 제도고, 품목별은 테프트위원회라고 그랬죠. 품목별 예산 제도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 같이 활동 단위로. 자, 활동 단위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활동 단위로 하는 거. 성과가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다음 7번도 20번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맞죠? 21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서 단위당 X단위 원가에 수행하는 Y의 업무량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리의 능률성 맞습니다. 오, 그 다음 것이 틀렸는데 22번은 왜 틀렸어요, 쌤? 22번은 그렇죠. 정부 지출금이 명확히 회계 책임과 예산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회계제도는 품목별이죠. 23번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이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 아까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죠. 이 자동차 배출가 절감 사업 했잖아. 그걸
단위 얘기 때문에 세부 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이런 거 했었잖아. 거기에 얼마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 그 다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7번 보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중간 목표가 아니라 사업이나 서비스 최종선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성과를 접근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렇죠. 최종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성과주의. 그 다음 34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 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모별 예산보다는 훨씬 더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업 안에서는 자, 그 다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 측정을 위해서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 목표 및 성과 목표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금 정합성이 올라가죠. 정확히 뭐 하는 거니까 지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쵸? 아니 이거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니까 훨씬 여기하고 연결될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하고 예산하고 훨씬 정합성 있게 연결되겠죠. 미안.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구나.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 목표 및 성과 목표 간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자 평가를 지표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평가를 이렇게 여기 지표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이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빠졌을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합성이 떨어집니다. 미안합니다.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41번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은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인 경우가 많아 예산 성과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일단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없죠. 여기 왜냐하면 왜 그래? 완전 여기는 계산에서 단위 원가 중에 업무량으로만 하죠. 그 다음 거기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중간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산출이 아니라 결과에서 보면 중간 결과물이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 쌤, 지금 이거 틀린 지문이었죠. 틀린 지문이었는데 그 다음 42까지 읽어봅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은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관리 맞죠? 관리. 그 다음 쭉 보면 성과주의 예산제도 다음 43번 성과주의 예산제도 장점은 입법부 예산심을 간편하게 한다. 맞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은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맞고. 그다음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조금 보면 자 56번도 풀고 갈까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 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59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배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어 있죠. 지표로 다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단위 원가분의 사업량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사업량이 안 곱해져 있으면 말이 안 돼. 예산이 안 짜여져 있겠잖아. 못 짜겠잖아. 틀렸고. 그 다음 63 성과주의 예산제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 측정, 사업 원가 산정, 성과 예산의 연계 등이 여전히 많은 난관은 있긴 하겠죠. 자, 실제로 이건 성과를 측정할 때 그 다음 사업 원가 이거 한 대에 얼마 이런 거 측정할 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건 신규 자동차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편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 평가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단위원가가 얼마일지. 자, 그 다음 68. 분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의 책임을 명확히, 이거 틀렸죠? 68. 분목별 예산제도는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70번 여기 봐봐. 이것 때문에 그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해서 사업 수행의 최종 산출물을 강조한다. 산출물로는 최종 산출물 맞죠? 꼭 기억해야 돼요. 산출이라고 풀 때는 아웃풋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면 71. 분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 못하죠. 인건비, 시설비 이런 데 할 수가 없잖아. 무슨 일 하는지.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 고려가 되지도 않고. 그 다음 76.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75. 분목별 예산제도는 인사행정에 유효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 집단의 정회피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지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겠어? 정원 조정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또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수가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이런 것들 제공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76.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대부분 그렇게 나왔고 81도 봐. 81도. 예산 80번부터 지출의 세부적인 상황에만 중점을 두고 정부 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할 수 없다. 분목별 예산제도 맞죠? 81.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지 틀렸네. X입니다. X. 그 다음 88. 성과주의 제도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이것도 맞고. 91.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분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이것도 맞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되는 최종 산출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결과 측면에 보면 중간이죠. 중간적인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깨끗한 대기 환경이 됐는가는 측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 보급수만 측정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배출가스가 얼마나 절감됐는지만 하고 뭘 재지 않는다. 깨끗한 대기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신성과주의가 나온 계기가 돼요. 나중에 신성과주의가. 그러면 이 뭐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이 성과주의는 여기까지 산출까지. 근데 신성과주의는 결과까지 고려한다. 결과까지. 그렇죠? 영어가 조금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강? 자, 내가 여기 도로를 놓겠다. 또는 여기 한번 그냥 해봅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이라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결과물이 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이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하고 이런 걸 엄격히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될 수 있겠어. 거기까지가 산출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가 돼야 돼? 사실은 깨끗한 대기 환경을 짓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단순하게 이건 산출에 해당되는 거고 궁극적이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도로를 이렇게 넣는 거 잡아보면 속도를 빨리 하는 거다.
그래서 도로를 넣겠다 이거야. 50km 도로를 정비하겠다. 그래서 도로를 정비를 했어. 그래서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어. 그럼 그것이 성과주에서 성과가 다 된 걸로 본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10km 했다 그러면 1km 이 속도를 높이는데 얼마? 뭐 해서 이걸 했단 말이야. 10km 하기 위해서 뭐 10m 더 10m 뭐 2m를 더 넓혔다 합시다. 속도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데 이 자동차가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가? 자동차를 통해서 행복하고 안전한 운행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목적이니까 이렇게 속도도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고 그렇다면 좋지만 그런 것까지가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보통은 중간 결과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중간 결과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 다시 우리는 이것만 합시다. 우리가 이거하고 구분해야 돼. 아웃풋하고 아웃컴하고 임팩트하고 이걸 이제 산출이라고 그러고 결과라고 그러고 이걸 영향이라고 그래요. 영향. 그러면 이로 갈수록 뭐하냐면 궁극적이야. 궁극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웃풋은 당장 뭐하는 거, 당장 그 결과물을 말하고, 아웃컷은 어느 정도 조금 더 장기적인 결과물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궁극적인 걸 말한다면, 임팩트는 완전히 그냥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한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중에서 제일 있을 때 잘한 게 뭐야? 청계천? 그건 그렇다 치고 말이 많으니까 자동차 전용 차로제. 그치? 자동차 전용 차로제 났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신문마다 난리 났다. 그냥 놔두지 그런 거 하니까 10분, 20분이나 더 늦었다, 30분이나 더 늦었다 그랬단 말이야. 마치 그게 딱 끝나고 됐다면 이게 아웃풋이야. 근데 어느 정도 한두 달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모여지다 보니까 알아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느 정도는 속도도 좀 줄어드네. 그렇다면 아웃컷입니다. 아웃컷. 그런데 어때? 한 1년 후에 보니까 굉장히 그게 훨씬 더 확충되고 훨씬 또 편안한 느낌을 받고 거기에서는 다양한 우리가 이 어떤 것들 여러 가지 이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보다 임팩트. 그러니까 단기적 결과, 중단기적 결과, 장기적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어. 결과로 표현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되는데. 그럼 제가 도로를 놨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아웃풋이 됩니다. 도로를 놔서 정말 잘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닙니다. 그건 뭐가 되겠어? 아웃컴.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임팩트. 이걸 산출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이걸 결과라고 번역하고 이걸 영향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 스님들 좀 더 이해할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네. 그 쌤 166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보면 거기 아웃풋에서 자 투입 과정 빼고 그 표 봐봐. 166페이지 표. 166페이지 표 있죠? 표 보면 우리가 뭘로 돼 있어? 이제 투입 인풋부터 과정 산출이 뭐가 돼? 아웃풋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결과가 아웃컴이 되고 나중에 임팩트
이게 영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더 쉽게 말하면 산출 평가하면 돌을 잘 났는지 시간 안에 났는지 이런 것들 평가하겠죠. 그러면 여기 아웃컴으로 평가하면 이 도로 때문에 알 나간지 만족도 같은 거 주민들 만족도 조사하겠죠. 그렇죠? 그걸로 알아볼 거니까. 그다음에 이 아웃팩 임팩트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걸 낮으니까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죠. 그래서 지표가 달라져. 지표가. 그렇죠? 자, 지표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해 못하면 이 중간에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중간에 질문. 제가 나갔다 와야 돼요. 여기 안 나갔다 오면 원장님이 이게 언제 잘라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겠습니다.